내년에 금리 떨어진다고 기사들이 엄청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집값과 관련이 없다. 집값과 관련이 있는 것은 오직 공급이다.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2022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다 금리 때문이다. 금리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서 집값이 떨어진 거다. 금리 떨어지면 대출 받아서 다시 집을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주요 요인인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집 사는 게 용이해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집 사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당신들을 빨아먹으려는, 그래서 뭐 수업료든 수수료든 중개료든 뭐든 받아 챙겨 먹으려는 인간들은 앞으로 집 사기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집 사기 힘들어진다. 집을 살 수 없어진다. 이 소리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논리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은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집을 사지 말아야 될 때예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때다. 그래서 앞으로 왜 집을 못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값 가를 제1 변수는 금리. 희수여자들 가격 메리트에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핵심 변수는 금리, 물가, 글로벌 경기. 금리, 정책금융, BF 리스크, 입주 물량. 자, 요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분은 예전에 요거를 최우선으로 뽑았었죠. 분양과 공급. 그랬는데 금리가 이제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 떨어지면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중금리 대응하고 추가 조정 후 양극화될 것이니까 양극화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강남 이런 똘똘한 채는 뜨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심지어는 지금 완전히 풍랑론으로 돌아선 그분은 2021년 말까지 그 얘기했어요. 강남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면서 양극화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원래 집값 떨어질 때 거품 많이 낀 데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또 요분들, 요 랩 잘하시는 분 또 금리 이야기하죠. 경기 정부 정책, 금리 규제 완화, 공급 부족 여파. 이게 3순위로 밀렸어. 무조건 1순위였는데. 그 다음에 거시경제 여건 대출 정책 하면서 1주택자는 가격 편차가 축소되니까 매수하라고 하면서 수도권 무주택자는 청약을 받든지 금매를 사라. 뭔 개소리야. 가격 편차가 축소된다는 거는 올라갈 때는 좋은 주택이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좋은 주택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갈아탈 시기에도 저점에서 가야 돼요. 진짜 최고는 요때 팔고 요때 사는 거겠지만. 그리고 매수 시기는 하반기 집값 거래량 회복 시.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 매수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명입니다. 요분들 특히 요분 이번에 완전히 부동산 쪽에서 한 자리 더 높게 올라가셨던데 완전 건설업 대변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금리, 그 다음에 정책금융, 공급 부족 및 불안 심리, PF 부실, 고분양가 후폭풍. 그래도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급매물 매수 검토해라. 청약이나 경매 매수도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 미중 갈등,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은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된다. 이스라엘 전쟁이 더 격화된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저거의 리스크는 이미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총선 결과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및 금융정책.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냐. 특히 이분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청약 받아라.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상급지 저가 매물 위주로 사라. 주권 위주로 핵심지 신축 아파트 사라.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요분 말할 것도 없죠. 금리, 전세시장, 입주 물량 봐봐요.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책금융, 미국 기준금리 핵심 변수는 요분도 아까 그 높으신 분 올라갔다는 서땡 형님과 같이 완전히 건설사 대변인이죠.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금리 내리면 올라간다. 또는 신생아 대출 풀리면 올라간다. 하지만 아까 그분 중에서 막 매수 고려해보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뭐라 그래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정도가 아니라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다. 그러면서 40조 원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 받침대 역할을 했으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치겠죠, 진짜. 특례 보금자리론이 문제가 됐던 거는 보편적 대출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폐지가 됐어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안 됐어요. 9월에 폐지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만 폐지가 된 거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은 남아있죠. 일반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을 폐지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50년 주담대랑 더불어서. 즉 조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되기 전에 안심전환대출은 효과를 보지도 못했다. 그것 역시도 25조가량 풀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40조 풉니다 하면 40조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40조가 풀리는 거지. 이번에도 뭐 85조 풉니다. 이것도 85조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파가 터져가지고 하면은 85조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풀어볼 수 있겠다. 내가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다. 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치 신생아 특례가 내년에 다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당연히 집을 더 사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지금 막 주담대 금리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주담대 금리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집 사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내일 최종 결산 나오니까 11월 거. 그러면서 대출 수요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건 스트레스 DSR이다. 이게 1.5에서 3%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에서 3%였는데 1.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왜? DSR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한 1%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주담대 금리가 3.3%인데 내년에 많이 떨어져서 2.3%까지 떨어진다. 근데 대출을 내줄 때는 스트레스 DSR을 최소 1.5에서 3%까지 붙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DSR 한도는 3.8에서 5.3%로 대출을 받았을 때 수준으로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더 많이 증가해서 DSR이 늘어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금리가 코로나 때처럼 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3%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3.5니까 코로나 때가 0.5였죠. 요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 또 긴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물가가 충분히 잡힐 때까지는 긴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사기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금리 인하된다고 해서 집사기 쉬워지는 게 아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 그래서 대출 얼마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야 집사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죠.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근데 대출을 풀로 받아야만 살 수 있다. 내가 DSR 40% 풀로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수요가 대다수죠. 왜? 주담대차주의 DSR 수준이 60% 수준이라는데 그게 작년 말이에요?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금리가 좀 떨어졌더라도.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근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40%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힘들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때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됐으니까 팔아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현금부자들. 현금부자들이 들어온다 개소리예요. 현금부자들은 팔아치워서 현금부자가 된 겁니다. 현금부자들은 집값 떨어질 때까지 안 사니까. 그러면서 지금 올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보면은 부채가 어디서 다 늘었어요? 주담대에서 다 늘었죠. 줄었는데요? 아니에요. 상승률이에요. 0보다 위에요. 근데 기타 대출은 마이너스로 줄었다. 신용대출 막 이런 사람들 이약물고 갖고 있는데 이런 취약차주들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도와주고 있는 거다. 취약차주 지원에는 캐시백 정도 들어가면서 부동산 PF 터지겠다 싶으니까 85조 준비되어 있다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취약계층은 지원 안 하고 돈 많이 벌고서 어디다 훔쳐놨을지도 몰라. 왜냐면요 분양가가 소득이나 뭐 시멘트 가격, 철근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 대비로 엄청 많이 올랐거든.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연체율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연체율 이렇게 막 떨어져 보이는 거는 요때 글로벌 금융이 터진 거고 요때 막 금리 낮추고 그랬던 거고 지금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취급액 비중 보면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주택 구입이 줄었고 생계 자금이 늘어나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주담대는 빌려주고 생계 자금은 또 급락했습니다. 사업 투자 자금은 3%대에서 1%까지 떨어졌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들 이쪽 대출 비중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막 더 활동해야 하는 창업 비용이나 뭐 이런 대출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난 거를 보면요
집 살 때 돈 더 빌리게 만든 거, 임차 보증금 더 빌리게 만든 거, 그 다음에 기존 대출 상환. 더 싸게 대환 대출해서 빌리게 만든 거. 상환해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이자 비싸니까 요걸로 상환한 거지. 그러니까 대출을 다 부동산 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부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 부동산 쪽만 부채가 늘어난 거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2년 말이 주담대차주 DSR이 60%였어요. 근데 DSR 증가 비중이 저소득층 0.5, 중소득층 0.4, 고소득층도 0.1, 고소득층이라고 DSR 떨어진 거 아니고 다 DSR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현재 주담대차주의 DSR은 60%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는 막 풀어주고 생계자금 이런 거는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연체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 연체율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문제는 지금 중기적으로 단기보다 부채 상환 문제는 중기적으로 길게 터진다는 이야기고 또 부동산 시장 회복도 중기적으로 길게 문제가 생긴다. 경기 침체 문제도 길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지금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DSR 지금 한은에서 이야기한 것들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즉 DSR 40%를 넘어가는 대출에 대해서 갱신 기간이 되든 이런 시기에 조금씩 DSR 40%로 점진적으로 맞춰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DSR 40%로 맞춰야 되고 특례 받은 사람들 역시도 나중에 신생아 받을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소리고 앞으로 DSR 대출을 내줌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이 얘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집 사기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업 신용의 경우 부동산 관련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즉 부동산 업계 쪽에 돈 엄청나게 빌려주고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엄청 터져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라. 85조 지원해가지고 다 살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봤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분양가니까 사업성은 없고 땅값은 너무 올랐고 이런 것들 지원하지 마라. 터지게 냅둬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금융기관은 뭐예요? 부실채권에 적극적인 상매각을 해야 된다. 즉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된다. 이거 다 은행권에서 자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정책 당국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비은행 금융기관. 여기는 신용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애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 눌러가지고 그 리스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들어보면 어때요? 내년에 집 사기 쉬워질 것 같아요? 올해 뭐 삼성 성과급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기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 20% 줄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소득 작년보다 1%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소득 체계로 지금 굉장히 통계청에서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죠. 소득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게. 지금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로소득 얻으시는 분들도 회사 힘들어가지고 막 연봉 협상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렇지도 않은데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잡혀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총 3.6%라는데 실질 소득이 1% 감소면요. 소득이 2.6% 늘었다는 소리인데 2.6% 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청년층, 그 다음에 경제 허리인 40대, 여기 지금 취업자 수 줄고 퇴직자 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벌기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내년엔 더 하겠죠. 부채 디레버리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선 때까지 미루는 곳들이 이미 터지고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얼마나 터질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년에 집 사기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 싶어도 집 못 사요. 현재 가격에서는. 결국에는 집값이 정상화돼야 살 수 있는 거다. 사고 싶어서 못 사는 거는 평생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까지 왔으면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코로나 때 속았는데 또 속지 말아라. 지금도 내년에 거래량이 얼마나 축소가 될지 요것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침체가 될지가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